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Chief Concern of Medicine,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계획이 이 책을 끝까지 다 할까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책은 너무 좀 이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론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사람들에게 이런 지나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재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책의 내용들을 일부 요약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그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책,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둘 다 지금 앞에 얘기는 주로 서사 의학에 관련된 Chief Concern이잖아요. 그 환자의 주요 근심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책은 실제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넘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을 인트로덕션부터 한 절반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도 후반부에는 또 이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10장 정도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사에서 환자 중심으로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앞에 이 책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책은 주로 서사에 관련 내러티브 메디신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 키워드가 Chief Concern이죠. Chief Complaint에 대비한 Chief Concern. 지금까지 이야기 Chief Complaint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부터의 의학은 Chief Concern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책이 모두 다 환자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내용과 임상적인 내용으로 좀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업들을 정리해 볼게요. 3주에 걸쳐서 수업을 했거든요. 첫 주에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얘기를 했어요. 프로네시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테크네라고 하는 것과 에피스테메와 프로네시스가 있는데 테크네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인정은 짧고 의술은 길다 했을 때 그 테크네라고 그랬잖아요.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추상적인 지식 체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네시스는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특히 임상 실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의 기능 실제론 얘기를 했거든요. 펑셔널 리얼리즘. 우리가 리얼리즘 그러면은 실제론이죠.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질 수 있느냐, 감각이 드느냐 어떤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보는 실제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능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결과가 좋다면, 그럼 뭐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의 논리죠. 그래서 그 프라그마티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논리 구조, 연역과 균합으로 구분해서 생각했잖아요. 제3의 길 가추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추의 논리, 그러니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하는 가추의 논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서사인지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러티브 코그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과학적인 무슨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추상화된 그런 지식 체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특히 이제 이 의학의 임상 현장에서는 서사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무 양상들, 모델리티즈 오브 사이언스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책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요 다니엘 데넷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그래서 요거를 세 개의 자세를 설명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업에서 주로 얘기할 것은 이 지향적 자세를 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 통해서 축적돼서 추상화된 그런 지식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추론을 해 나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요 근심과 대여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요 근심은 chief concern이죠. 그다음에 대여 기반 실천, 대여 뭐라 그랬죠? 스키마죠. 스키마. 여러분 얘기했죠? 스키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죠. 전체 큰 그림. 영상 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대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스키마 기반 실천.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를 어떤 그 질병을 중심으로 또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임상이라는 것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전경, 랜드스케이프라고 할까요? 뭐 그런 또 스키마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학과 서사 얘기를 할 거고요. 치프 컨선 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만 스키마 베이스드 프랙티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으로 넘어가서 왜 지금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대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학과 서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개척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 전에도 설명했죠. 내과 의사면서 동시에 문학 박사입니다. 문학 박사로서 서사의학이라는 영역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학의 내용을 임상의학에 적용하는 그런 그 실천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학과 서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도 서사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걸 읽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학술적인 서적보다는 소설이나 시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더 깊이 나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분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Deeply transformative intersubjective connection이라. 아주 깊게 트랜스포머티브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트랜스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간주관적 연결이다. 인터서브젝티브 간주관적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음으로써 또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과 나 간의 어떤 연결을 만드는 거죠. 연결을. 그래서 뭘 공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동질화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결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문학입니다. 그리고 서사죠. 근데 이제 그런 그 구조를 의학에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과학에 매몰되어 있는 의사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의학 또는 환자 중심 의학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항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와 있다. 우리는 저항하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를 욕을 하면서 또 부모를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서사의 관점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또는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에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지만 그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을 보세요. 플렉스론 보고서라는 게 20세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학 제도를 개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그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듯이 이 서사의 관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사란 이야기란 무엇인가? 문장의 문법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게 문법이 만들어주고 문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죠? 이야기도 그래요. 이야기의 구조, 뭐 플롯이니 뭐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야기가 삶의 전에 얘기했다시피 밥과 같은 거다. 이야기는 밥이다.
영양분이다. 우리가 삶의 영양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만약 그걸 형식화하잖아. 시다, 뭐 소설이다, 뭐 영화다, 뭐 이렇게 장르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것의 어떤 그 주관적 개념 경험에다가 어떤 일반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면 과학적 사실들, 팩트 같은 것들은 사실들을 축적하고 그것을 일반화한 일반적인 법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법칙들을 만들어내지만 직관이에요. 그 이야기는 직관이고 느낌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왜 감동을 받았을까? 분석을 많이 하죠. 물론 비평가들이 분석을 많이 하지만 그 분석의 내용이 100% 드러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느낄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런 이건 안타깝다라든가 뭐 하여간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속에 빠져들거든요. 그걸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관이 사실은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하기 어려서 그렇지 직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인지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봐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미국의 어떤 대법관이 했던 말인데요. 뭐 어떤 그 예술 작품인데 이게 외설이라고 뭐 고발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국 대법관이 판단을 하게 됐는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외설이다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그런 판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뭐였냐? 외설과 예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당신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법관이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네, 제가 보면 압니다. 그럽니다. 내가 보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외설인지 예술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직관을, 내 느낌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게 또 더 정확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우리는 환자를 만날 때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환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질병을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끄집어내서 그 추상화된 질병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환자의 이야기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정보뿐만 아니라 그건 스키마가 들어가 있는 스키마가 어떤 영상 도식, 대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하늘 방침의 큰 방향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진단 속에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 측면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요, 스키마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야기의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우선 주인공 있잖아요. 어디나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 주인공이 적대자를 만나요. 주인공의 적을 만나요. 주인공 항상 괴롭히는 자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목격자가 있는 거죠.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있는 거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야기 속에도 목격자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죠? 이야기 속에도 주인공이 있고 적대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고 또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그 속에서 어떤 적대자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목격자인 거죠. 이 세 개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사의학에서는 이 주인공이 환자고 목격자가 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적대자라고는 좀 추상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주인공과 목격자 간의 상호작용 이것이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겁니다. 설명했듯이 서사의 시간은 이야기 그 자체의 시간이 있죠. 내가 뭐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의 이야기 속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얘기할 때 그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죠. 그 두 개의 시간이 말함의 시간과 이야기 그 자체의 시간, 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스토리텔링. 스토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입니다. 텔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증거 기반 의학 우리가 많이 강조해요. 최근 의학에서 증거 기반 의학. 왜냐하면 증거가 없이 그냥 행해지는 시술들이 꽤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시술이 증거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은 이제 그 증거 기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감기에 뭐 거의 대부분 100% 항생제를 처방했다면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죠. 의학이 과학인 한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 그것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대요 기반 의학이 필요해. 스키마가 필요한 거예요. 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 구체적인 미시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자의 문제 그 자체, 환자의 삶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요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업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거 기반보다는 대요 기반 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앞에 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증거 기반에서는 통계적인 것이 중요하죠. 통계학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낸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해봤고 거기서 어떤 비중으로 효과를 가졌느냐 이런 거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대요 기반 의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을 건데 형식주의라고 하는 문학 사조가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이제 미하일 바키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 평론가 이야기인데요. 어떤 형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형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성주의,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엔 단일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국면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반면에 증거 기반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그 추상화된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죠. 뽑아내죠. 그러니까 맥락이 대부분 사라진 그런 거를 증거 기반 의학에서 추구한다면 대요 기반 의학에서는 그런 맥락이 풍부한 그런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에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추구한다면 대요 기반에서는 스키마를 추구합니다. 대요를 스키마를 추구하고 증거나 뭐 대요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뭐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리스트는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 기반에 의해서 계산하고 추론하고 설명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걸린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요. 지금 아직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뭐 이런 걸 찾아낸단 말입니다. 추론하고 설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요 기반에서는 숙고해. 아, 저 사람에게 이런 치료법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또는 이걸 셧다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 사람들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 이런 걸 또 숙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환자가 넘쳐 흘러서 다 병원에 수용할 수 어렵다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뭐예요?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타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미시적이고 여기는 좀 거시적인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했듯이 증거 기반에서는 치프 컴플레인트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팅할 때 항상 치프 컴플레인트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치프 컨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는 이제 아프가 스코어라든가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 증거들이 예를 들어 감기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요 기반 의학에서는 최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환자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환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계량화하기 굉장히 힘든 데이터잖아요. 분석하기 힘든 데이터잖아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연구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경험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환자 경험이라고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5가 무슨 리시스 밀렸다 이런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환자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서는 분류를 해요. 그죠? 분류를 해서 일정한 개수의 카테고리 속에 갖다 집어넣죠.
하지만 대여 기반에서는 이걸 장르라고 얘기하죠. 장르. 이제 소설이냐 시냐 영화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소설 중에서도 무슨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에 분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 기반에서는 언어 구조가 되죠. 주로 수학적 언어인 경우가 많죠. 주로 수학적 언어인 경우가 많지만 뭐 수학적 언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수학적 언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언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어 기반에서 서사 구조죠. 서사 구조는 뭐예요? 플롯이 있고 뭐 인물이 있고 플롯이 있고 뭐 저거 있잖아요. 클라이맥스가 있고 또 구조가 어떻고 결말이 있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서사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서사 구조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증거 기반에 의해서는 인지 중심의 커그니션, 인지, 질병이라고 하는 객관적 현상이 있고 그걸 내가 인지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객관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대여 기반에서는 지각이 perception. 이건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인지와 지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지는 어떤 고차적인 어떤 기능,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제 관여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각은 조금 더 원초적인 거죠. perception. 근데 그 원초적인 게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내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를 들면 신장 내과 전문가예요. 근데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필터를 걸러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환자의 경우는 그 필터가 전문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과 인지 사이에 있다. 100%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100%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이게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얘기입니다. 서사의학, 치프 컨선에 관련된 책의 이제 내용을 잠깐 3장이죠. 잠깐 요약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환자 중심 의학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tient Centered Medicine Transition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게 알란 블리클리라고 하는 양반이 쓴 책입니다. 알란 블리클리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이 양반은 여기 보면 플리머스 유니버시티예요. 플리머스 영국의 저 남쪽 잉글랜드 남쪽 지역이고요. 페닌슐라 스쿨 오브 메디신 앤 덴티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알란 블리클리라는 분이. 근데 재밌게도 이 학교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었대요.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여는 그런 학교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탕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을 개혁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의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을 닫았다 다시 열었기 때문에 의학 교육을 새로 디자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새로 디자인한 것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반영이 돼서 과학적인 의학을 하지만 토대를 의료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토대를 한 그런 학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도 뭐 얼만큼 성공했는지 그건 저는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란 블리클리라고 하는 분은 재밌게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던 플렉스너 보고서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죠.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사람이 의학 교육을 주도해서 그걸 성공시켰듯이 이 양반도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학 교육의 개혁을 청사진을 그리고 그거를 이 학교가 받아들여서 이걸 실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우리 학교에 와갖고 이 학교에 와갖고 이걸 또 개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흔히 그렇죠. 뭐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경로 의존성.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의 큰 방향은 그 틀을 바꾸겠다. 크게 바꾸겠다.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왜 환자 중심이냐.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그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쭉 보면 알아요. 먼저 수렵 채취 시기를 보자고요. 우리가 질병의 역사 쭉 이거 나눠서 했죠. 지난학기에 수렵 채취 시기의 질병, 농경시대 질병 다 구분해서 있잖아요. 질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달라요. 생존 방식이 다르니까 수렵 채취 시기에는 생존과 번식만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 중에서 생과 사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정령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였어요. 그죠? 자연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도 자연이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픈 거를 어떤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아프구나. 이게 어떤 자연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악령이 내한테 들어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방식도 자연에서 찾았죠. 무슨 그 특정 약초를 먹는다든지, 그죠? 그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 온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 중심이에요. 자연 중심이고, 농경 시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신 중심이 돼요. 농경 시대에 이제 종교가 나타나잖아요. 종교가 나타나고 권력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권위가 생기고 절대적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걸 신에게 의지하는, 내가 질병이 생긴 것도 신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건 신중심이 자연에서 이제 신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과학시대,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과학시대에는 지식이 중심이 되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특히 이제 이 시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신이 죽었다고 선언되고, 그다음에 이성이 숭배하죠. 이제 이성 숭배가 해서 계몽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의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과 생리학을 통해서 발견된 지식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지식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 시기와 20세기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때는 주로 전문화, 프로페셔널지에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격상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의사라는 지위가 낮지는 않았죠. 물론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전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중심이 되냐? 의사가 중심이 돼요. 의사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말쯤에 오면은 의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혁이 일어납니다. 의학 교육 개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의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일의 한의학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기존의 한의대학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내가 속해 있는 치과대학은 그렇지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여기는 어떤 변화를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7년, 8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못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의사 중심이에요. 의사 중심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의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교수 중심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 상당히 상동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중심이고요. 그리고 의학 교육 개혁 시대 와서는 뭐가 중심이 돼요? 의사 중심이 아니라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문제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질병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질병 중심이었다가 질병 중심과 의사 중심은 같이 가요. 그죠? 의사가 질병의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제 문제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진단명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온 게 PBL이잖아요. Problem Based Learning. 그래서 PBL 많이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다 알잖아요.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본다는 거. 옛날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들 스스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PBL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인문주의라고 얘기해요. 신인문주의. 신인문주의 시대, 21세기죠. 신인문주의 시대에는 환자가 중심이라는 거죠. 환자의 주관적 경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비슷해요. 문제 중심인 거고 환자 중심인 거고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렇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처음엔 자연 중심이었다가 그다음에 신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지식 중심으로 갔다가 의사 중심, 그다음에 문제 중심, 그리고 지금은 환자 중심으로 왔다. 그래서 이게 환자 중심 의학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환자 중심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환자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그 환자 안전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과오도 많고 의료 사고도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옛날에는 환자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면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통 부재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의료 문화, 비문지적인 의료 문화가 있습니다. 뭐 의료계 내에 선후배 간의 폭력 사태도 있고요. 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계적인 조직 문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환자 안전 문제, 소통의 부재 문제, 의료 문화의 비문지성, 이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이 밑에 소통의 문제하고 비민주성의 문제는 결국 환자 문제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환자 안전 문화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비민주적인 문화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일반적인 진단인 겁니다. 자, 환자 안전이라는 거는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야트로제닉 에피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야트로는 뭐예요? 이건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제닉은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의사가 유발한 에피데믹, 역병이라는 거죠. 의사가 만들어낸 역병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만들어낸 역병. 그러니까 의사가 역병을 역병을 다루기도 하지만, 역병 그 자체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기도 하지만, 의사의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역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안전이라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구적인 의과대학 같은 데서는 환자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1999년에 IOM이라고 하는 미국의 Institute of Medicine 의학연구원쯤 되죠. 거기서는 이런 의학계 관련된 보고서들을 많이 내는데, 그때 이런 보고서를 내요. 제목이 To or is Human. 인간은 오류를 저지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의사는 무오류를 가정했거든요. 의사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의사는 오류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오류들이 의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통계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망 원인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어떤 병으로 제일 많이 죽느냐, 어떤 이유로 제일 많이 죽느냐. 제일 먼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병이죠. 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주로 심장혈관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두 번째가 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인데요. 뭐 교통사고를 비롯한 이런 사고인데, 그 사고 일반과 거의 비슷한 양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일반 사고하고 거의 3위, 4위를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문제화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의료사고 세계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됐죠. 뭐 가수 신해철 씨 사건도 그렇고요. 그 말고도 사실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의료 과오, 의료 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싹 두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의협에서도 캠페인을 해요. 근데 이런 캠페인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안에 의료 문화에 있는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우리 퀴즈로 볼 건데,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은 항공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항공기 조종사예요. 그리고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항공기 조종사와 의사와의 어떤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굉장히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교통수단인데, 그 대신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량 사망 사고가 나는 거죠.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의료 사고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당하면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항공기 조종사와 의사는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분이 자기가 본인이 조종사이면서 본인이 의료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료사고 그 방지 캠페인의 전도사로 나서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퀴즈로 다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술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술, 스킬로 이걸 접근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냥 스킬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국가고시 볼 때 아마 할 거예요. 스탠다드 페이션트, 표준 환자를 대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소통을 잘하나 안 하나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환자랑 눈을 마주쳤냐, 뭐 환자의 말을 들어줬냐,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려되는 지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따라서 다 연습을 해갖고서 다 소화를 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통 기술이 소통을 잘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 형식적인 내용만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교육적 접근 또는 인문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로서, 기술로서 소통을 접근해서는 이거는 승산이 없다고 난 봐요. 그리고 이 책도 그렇게 주장해요.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과 소통을 해서 내가 점수를 잘 받자. 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이거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 환자 중심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환자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결국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의사가 전문가인데 의사가 중심이어야지 왜 환자가 중심이 되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상당 부분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뭐냐,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중심 연결성으로 가자 이거예요. Patient Centered Connectedness. 환자를 중심을 의사에서 환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어떤 연결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소통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환자를 중심에 놓고 여러 직종의 보건 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 연결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료문화의 비민주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상호간의 직종 간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이 병원에서도 무슨 과에서 상하 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레지던트 상하 간에, 그다음에 교수가 레지던트를 폭행한 사건도 이거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우리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명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물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교수 내에서도 면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무턱대고 나한테 반대하는 걸 반기지도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환자 안전까지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보도된 걸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 내에 문화의 민주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적 의료인 문학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나요?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컬 휴머니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딱딱한 의료 행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양념과 같은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은 의료문학 자체가 의학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메디컬 헬메이트 의학과 의료에 대한 비판과 성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없다. 이걸 단순히 의료 인문학을 하나의 스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무슨 뭐 어디 강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나온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의료 문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걸 또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문학을 하나의 부가된 걸로 다른 과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하나의 부가된 게 아니에요. 다른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특수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의료 인문학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제가 학교에서 이 의료 인문학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체계적인 구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료 인문학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태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태도에 관련된 얘기. 내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 내 전문 분야, 내 의료라고 하는 그 분야를 생각하는 방식,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의료인문학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에 더 덧붙여서 그 이만한 그 집합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의 요소를 덧붙이는 게 의료인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전체를 이 전체 집합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어떤 퍼스펙티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인문학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문화를 민주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료 그 자체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 부재 원인은 많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웅적 개인주의예요. 의학이 여태까지 의료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영웅적인 의사들을 많이 그려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EBS의 그 명의 시리즈 같은 거를 봐도 대단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드라마도 물론 있어요. 메디컬 드라마가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그래요. 대개의 경우는 어떤 그 영웅적인 의사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닥터하우스 아닙니까? 닥터하우스 얘기가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진단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뭐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분법은 나눠요. 캐릭터가 아주 유능한 것과 인간적인 것은 배타적인 것으로 그려놓고 있단 말이죠. 유능하고 인간적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유능과 배타는 실력은 상호명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내가 처음에 초기 의료인문학 수업할 때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면은 토론 주제를 뽑아보라고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 나와요. 당신은 실력은 있지만 인간미 없는 의사랑 실력은 없지만 인간적인 의사랑 누구가 더 좋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누는 순간 프레임이 그렇게 잡히잖아요. 이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문법이 만들어져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배타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닥터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드라마 자체의 어떤 그 특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 드라마의 모델이 된 분 이름을 잊어먹는데 그분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그러실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는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신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개인이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뤄낸다. 그 성취는 개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있다는 말이죠. 영웅적 개인주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 영웅적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 시스템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만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이제 의료 상품화
지금도 많이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뭐 계속 뭐 영리병원이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계속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통해서 봐서는, 세계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봐서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무슨 뭐 트럼프가 몰락한다든가, 또 2008년에 하셨던 미국발 금융위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신기로가 깨어지고 있고, 경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했던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얘기가 나오고, 또 보편소득 얘기,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뭐냐면 이 세계 흐름이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 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쇠퇴하다고 하는 그 지적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대면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 소통의 그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쪽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그 만들어낸 새로운 영역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이 부정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걸 좀 적절히 조화해 나갈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중심이고 의사 중심이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는 평균 16초마다 환자의 말을 끊는데요. 환자가 말을 하도록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16초마다 끊어서 다른 화제를 돌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맨 앞에 나왔던 그 서사의학의 창시자 리타 샤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을 안 한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은,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인사해요. 저 리타 샤론입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냥 빤히 쳐다보인대, 환자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사가 먼저 질문을 하면 질문이 거기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의사가 주는 큐에 따라서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먼저 말을 꺼내서 큐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으되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뭐 3분 진료 어쩌고 그 얘기를 하는데, 3분 진료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되죠. 3분 진료를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핑계를 돌려서는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그 문제의 방향을 환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소통과 배려. 소통은 배려를 통해요. 상대방과 뭔가 이야기를 소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속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료 간의 소통이 있고요. 그렇죠? 같은 직종 또는 다른 직종, 상하 간의 소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하고 소통이 있죠. 환자하고 소통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되어 왔어요. 여태까지. 의료인 문학에서도 그렇고요. 나 자신을 배려하는 거다.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온 미셸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말년에 쓴 책에 성의 역사 3권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기 배려,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배려라는 이야기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배려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서의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포함해서 나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미운 데서 혼자 산다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정체성 있는 것 자체가 타자를 전제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때 내가 혼자 산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라면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겠죠.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정체성 가지고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려, 결국 자기 배려,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기 배려인 것이고, 그래서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나를 배려할 수 있다. 나를 배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자기 배려, 나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철학자 한 사람 더 얘기하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타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의뢰 관계를 해서 민주적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이 있어요. 그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계에. 그래서 다양한 직종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멀티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직종과 함께 일하기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직종과 함께 일하는 거는 같지만 그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인터 프로페셔널리즘 또는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멀티는 다른 직종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멀티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내가 하고 저건 당신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인터 프로페셔널이나 멀티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같은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배워서 결국은 나만의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것도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죠. 이게 트랜스 프로페션, 인터 프로페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학제, 간학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다른 모래알 같은 그런 그 학문 분야들을 모아놨을 뿐이었던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두고서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학계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극복돼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저 자신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뭐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도 배우자. 예를 들면 내가 의사다. 그럼 간호사한테 못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간호사한테 명령만 해야 되나요? 그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간호사한테 닥터스 오더라고 그래요. 이거 왜 오더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부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거부감 갈지 몰라요. 학생들도 거부감을 갈지 모르는데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더 하겠죠. 내가 왜 간호사랑 상의를 해야 돼? 내가 대장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로부터 배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벽을 허물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종 간의 어떤 벽이 허물었을 때 환자 중심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정체성. 항상 새로워진다는 말 있잖아요. 또 일신, 우일신 이런 말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란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유전자조차도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새로운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항상 창의적인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화로 굳어진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비나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은 지혜된 사랑이 아니라 필로소피가 그렇잖아요. 지혜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지혜다. 철학을 사랑으로 보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한다. 그렇죠. 나를 이해하려면 나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모르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들여다봐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왜 위대해요? 사랑에 빠졌을 때 나를 이해하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그 불가항력의 그런 힘에 의해서 상대방에 빠져들음을 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퀴즈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공기 조종사의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항공기 조종사와 의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다라는 것이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 시간 제한을 안 두고요. 미리 공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이퍼 컴피턴스, 소통의 문제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의 민주화, 그다음에 중심 없는 환자 중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0강까지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